안녕하세요. 저는 관세청 서울세관 통관검사 이과에 근무하고 있는 강정명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물품을 수출하기 위한 신고와 각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수리물류과에서 면세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제가 면세점 지원 업무를 맡았을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행업계 그리고 그로 인해 면세점까지 정말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당시에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저희 관세청의 적폐경쟁 스토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여행지에서의 경험이나 풍경도 물론 좋지만 그만큼 또 설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면세점 쇼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자신을 위해 또 가족이나 친지를 위한 선물을 많이들 구입하시는데요. 우리나라의 면세 산업은 6년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그만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큽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하늘길이 완전히 막혀버렸고 그로 인해 여행업계와 면세산업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호황을 누렸던 면세점들이 하루아침에 폐점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문을 연 매장에서도 손님 찾긴 어렵고 남은 직원들 역시 걱정이 들긴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상을 하고 오픈했을 당시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낮게 지금 그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한 해 3조 원에 육박했던 공항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 직후 6천억 원대로 떨어지더니 올 상반기엔 500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의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다 보니 가장 먼저 조치가 취해진 곳이 바로 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해외 출입국을 원천 봉쇄했고 그 기간이 예상보다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여행이나 화물업계 등의 피해가 정말 막심했죠. 면세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면세품을 살 수 있는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면세산업이 어렵다고 해도 사실 이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면세점 산업은 흔히 대기업에서 하는 귀족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면세점은 돈 많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건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원래 관세청에서 하는 면세점 업무라는 게 무단으로 유출되는 면세품은 없는지, 관세법에 어긋나는 정황은 없는지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이 운영되는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워낙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고 면세점 매출도 잘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 깊이 관여하지 않아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실상을 확인해 보니 면세점이 운영되는 체제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안에 입점을 해서 직원을 꾸리고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더라고요.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는 면세점 타이틀을 가진 대기업이 아니라 그 안에 입점한 작은 기업들이 보고 있었고 외부적인 인식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면세점에 사람이 얼마나 오나 한 번씩 현장을 둘러보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매일같이 만났는데 갈 때마다 매장이 너무 휑하고 계속해서 재고는 쌓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6개월이면 끝날 거예요. 1년은 안 넘을 겁니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게 계속해서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면세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본인이 하는 업무가 고객을 응대하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일인데 일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그만두시거나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저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저 다른 데로 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세점들이 자리를 뜨면서 이곳 인천공항 면세점의 직원들도 현재까지 3분의 2가 떠나갔습니다.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재고 상품이었어요. 코로나가 한창 극성일 때 면세점 재고가 약 3조 원 정도 쌓였는데요.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상품은 유통기한이 있고 또 패션 상품들도 그 유행이나 시즌이 있기 때문에 재고 상품 처리가 정말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면세품을 국내로 수입 통관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외 직구 상품 있죠? 그것처럼 면세품에 수입 신고를 해서 내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다만 국내로 수입 통관된 면세품은 더 이상 면세품이 아니니까 면세점에서 판매가 불가하여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에서 판매가 되었어요.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면세품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좋았겠죠.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고 오픈되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 면세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리 저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관세, 부가세가 붙고 그걸 또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으로 유통시키면서 관련 부대 비용이 추가되고 그러면서 시중 백화점 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고민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머릿속에 문득 매일 아침 오가던 면세점의 한 공간이 떠올랐습니다. 여행객이 줄면서 텅 비어버린 고객 라운지와 안내 데스크와 같은 공간을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유통비와 임대료,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 당연히 가격도 내려갈 거고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만족을 할 수 있겠다 싶었죠. 다만 그 공간도 어쨌든 면세점 안에 있다 보니 거기에서 면세품이 아닌 수입 통관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했고요. 다행히 통과가 되어서 무사히 판매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라 면세점도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장충동에 있는 서울점에서 판매하고 선착순 하루 400명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입장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면세점에서 재고 판매를 하게 되니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근무 시간이 줄거나 휴직하셨던 분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들이 마치 여행하던 듯한 기분으로 다시 면세점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수많은 재고 상품도 꽤 많이 처리를 할 수 있었고요. 물론 아직은 면세업계가 완전 정상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지만 저희가 또 처음 시도했던 이 방식이 여기저기 소문이 많이 나면서 지방에 있는 다른 면세점까지도 확산이 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수 통관 판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나니 그 다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주변에서도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없을까? 라고 기대하시는 눈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좀 생겼죠.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게 잘 될까 하는 우려가 좀 컸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으로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항이나 시내에 위치한 오프라인 면세점에 고객이 안 오는 것도 문제였지만 온라인 면세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인터넷 면세점 사이트에 접속할 일이 없고 그래서 휴면 회원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거의 70%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걸 나중에 재가입시키거나 전환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온라인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의외의 곳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중국에서 온라인과 SNS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 인플루언서를 왕홍이라고 해요. 그 엄청난 파급력으로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왕홍 경제란 말이 생길 정도인데요. 예전에 이런 분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몰래 라이브 방송 같은 걸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매장 영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소음도 발생하다 보니까 무조건 제지하기는 어렵고 여러모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공식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마련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영업이 어려워 그 폐점한 매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만들어 보자. 그 폐점 매장의 빈 공간을 방치하지 않아도 되고 매장 영업에 방해도 되지 않으면서 그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연스럽게 면세점 홍보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세산업 최초의 라이브 커머스 DF 온 에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수통관 판매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라고 한다면 면세상품 라이브 커머스는 업계에 새로운 시대를 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면세점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고 새로운 판매 플랫폼의 수단으로 완전히 정착한 것 같습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추진했던 일들이 좀 좋은 성과가 나다 보니 그 사례 제출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 많은 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그 케이스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적응행정 강사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내가 강사를 해? 라고. 아마 그 코로나 시기 이전에 저였다면 끝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자신감인지 근데 이번에는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추진했던 그 프로젝트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강의를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 그 교육생 몇 분이 끝나고 오셔서 너무 잘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또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저도 부끄럽지만 그 적극행정 강사라는 직함을 이제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그 적극행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일부러 더 나서서 하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좀 오지랖이 넓은 그런 모습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되지 뭘 나서서 더 열정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그 면세 산업의 위기가 오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며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여행의 그 출발 혹은 그 마무리에 그 면세점에 들러 쇼핑을 했던 그 즐거운 추억이 하루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그 작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걸 찾은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은 나 개인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나는 내 일의 어느 부분에서 성취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지. 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는 일에서 개인의 동기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요, 그럴 때 주변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면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운이 좋다면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운이 좋다면 그 아이디어가 좋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면세점들은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간 북적북적 활기가 넘치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며 저도 일선 현장에서 계속 적극 행정의 자세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